그런데 저 청년은 누굽니까?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요? 부회장 장도식의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응접실을 갈랐습니다. 대광그룹 회장가의 호화로운 응접실이었어요. 육중한 가죽 소파에 회장의 자식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늙은 변호사 윤재호가 봉투 하나를 들고 섰어요. 고 장만호 회장의 유언장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자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쪽 구석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 앉은 건 초라한 행색의 낯선 청년 하나. 값싼 점퍼 차림에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얼굴이었습니다. 이 으리으리한 집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며느리 한미선이 못마땅한 듯 미간을 좁혔습니다. 우리 집안일에 저런 사람이 왜 끼어 있죠? 윤재호는 대답 없이 봉투의 봉인을 천천히 뜯었습니다. 종이 찢기는 소리에 자식들의 등이 빳빳하게 굳었어요. 윤재호가 안경을 고쳐 쓰고 첫 줄을 읽으려 입을 뗐습니다. 고 장만호 회장의 전 재산은 그 한 줄을 끝맺기도 전에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저 청년이 누구이며 어쩌다 불려왔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평생 사람을 믿지 않던 노인이 마지막에 무엇을 남긴 것일까요? 모든 이야기는 넉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넉 달 전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상 60층, 통유리로 둘러싸인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대광그룹 장만호 회장, 올해 74이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그가 맨손으로 일군 세상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그는 가진 것이 두 손밖에 없었어요. 작은 철공소에서 시작해 쇳가루를 마시며 밤을 새웠습니다. 끼니를 걸은 날도 많았고 며칠씩 공장 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이 손마디마다 굳은 살로 남았어요. 받을 돈을 떼이고 거래처에 머리를 숙인 날도 셀 수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이를 악물고 더 독하게 일했습니다. 남들이 쉴 때 일했고 남들이 잘 때 도면을 그렸어요. 30해 만에 그 철공소는 나라 안 손꼽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계열사가 17, 직원이 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신화를 쓴 사람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신화의 안쪽은 생각보다 서늘한 곳이었습니다. 회장은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믿는 법을 오래전에 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 가장 가까운 동업자에게 등을 찔린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처럼 지내던 그가 회사를 통째로 가로채려 했습니다. 회장은 그때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간신히 회사를 지켰지만 마음 한쪽은 끝내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의 눈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만큼 깊게 베었고 그 흉터는 평생을 갔어요. 이제 그는 핏줄조차 함부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이라는 말을 한낱 거짓으로 여겼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머릿속에서 먼저 숫자가 떠올랐어요. 이자가 내게서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이자에게 나는 대체 얼마짜리인가? 그렇게 그는 평생 사람을 숫자로만 읽어왔습니다. 사람과 달리 숫자는 한 번도 그를 속이지 않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면 임원들은 숨소리부터 죽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백억이 오가고 사람이 잘려나갔어요. 회장은 늘 차갑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사정 따위는 그의 셈법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실수한 사람에게는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쓰고 버리는 일이 그에게는 그저 계산이었습니다.
회장에게 세상은 빼앗기지 않으면 빼앗기는 싸움터였어요. 그래서 그는 늘 먼저 움켜쥐는 쪽을 택했습니다. 정에 흔들려 본 적이 언제였는지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덕분에 회장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요. 부도, 권세도, 고개 숙인 인사도 손에 넣었습니다. 다만 그의 곁만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회장은 한남동의 대저택으로 돌아갔어요. 방이 11개나 되는 그 집은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넓은 식탁에는 늘 한 사람 몫의 수저만 놓였습니다. 가정부가 차린 저녁을 그는 절반도 비우지 못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빈 거실을 채우다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생일에는 비서가 보낸 꽃다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회장은 그 꽃을 하루 만에 치우라 일렀어요. 축하한다는 문자 몇 통도 결국은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점점 낯선 단어가 되어갔어요. 회장은 그 정막에 익숙해진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회장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찾아오는 날은 한 해에 손에 꼽았어요. 어쩌다 전화가 와도 안부보다 회사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어느 계열사 지분이 누구 앞으로 넘어가느냐, 다음 자리를 누가 물려받느냐, 그런 말들 뿐이었어요. 아버지의 병세를 묻는 목소리에도 새마는 기운이 묻었습니다. 회장은 그 속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보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가 쥔 재산이었어요. 알면서도 회장은 한 번도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곁을 내준 적 없는 그였기에 서운할 일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며칠째 명치가 묵직하더니 등까지 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정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밤마다 깊어졌고 살이 빠르게 빠졌어요. 주치의는 검사를 거듭한 끝에 무거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손쓸 수 없이 번진 말기였어요. 의사는 길어야 반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말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세 글자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진료실을 나온 회장은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바삐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혼자였어요. 4만 명을 거느린 사람이 제 목숨 하나는 어쩌지 못했습니다. 평생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해온 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어떤 액수로도 시간을 살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떠난 뒤를 가만히 그려보았습니다. 거대한 그룹과 헤아릴 수 없는 재산이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곁을 진심으로 지켜줄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 회장은 약봉지를 손에 쥔 채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바닥 위 알약들이 가만히 달그락거렸습니다. 하루에 삼켜야 할 약만 해도 한 줌이 넘었어요. 독한 진통제 탓에 정신이 맑은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제 이름조차 가물거렸어요. 그 짧은 명료함 속에서 회장은 자꾸만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정말 가진 것이 무엇이던가. 이 넓은 집에 그 소식을 알릴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화기 속 이름은 수백 개였지만 누를 번호는 없었습니다. 그제야 회장은 처음으로 제 안의 빈자리를 들여다보았어요. 평생 사람을 숫자로만 세매온 그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액수는 세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진심 하나는 끝내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가슴 한복판이 텅 비어 숨을 쉴 때마다 시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불빛을 오래도록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평생 숫자만 믿어온 그가 마지막에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은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뒤로
한남동 저택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발길이 뜸하던 자식들이 갑자기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그 변화를 모르지 않았어요. 죽음이 가까워지자 비로소 곁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러 오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쥔 것이 누구 손으로 넘어가느냐였어요. 회장의 침실은 어느새 작은 회의실로 변해갔습니다. 큰아들 부회장 장도식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 48, 그룹의 후계로 꼽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옆에는 며느리 한미선이 늘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45의 그녀는 셈에 밝고 말이 빨랐습니다. 두 사람은 위로의 말보다 서리를 먼저 챙겨왔어요. 간병인을 물리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기 일쑤였습니다. 회장이 자리에 누운 지 며칠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병상 머리맡에서 오가는 말은 안부가 아니었어요. 어느 계열사 지분을 누가 쥐느냐,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화학 쪽 정리는 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건 둘째가 욕심낼 자리가 아니에요. 회장은 눈을 감은 채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귀는 멀쩡했고 정신도 아직은 또렷했어요. 자식들은 그가 잠든 줄 알고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지분율과 의결권을 두고 셈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누가 어느 회사를 차지하느냐로 언성이 높아졌어요. 둘째 아들과 막내딸까지 전화로 제 몫을 따지고 들었습니다. 서로의 말끝에는 날 선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그 방에서는 무색해 보였어요. 한미선이 서류한 뭉치를 침대 옆 탁자에 올렸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재산 분할 초안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회장의 이름 석자가 큼직하게 박혀 있었어요. 정작 그 주인은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방안을 사각사각 메웠습니다. 회장은 그 소리를 누운 채로 가만히 들었어요. 평생 들어온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유독 시렸습니다. 제 숨이 끊기기도 전에 장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차가운 손에 쥐인 듯 조여왔어요.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보는 건 늘 그것이었구나.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도식은 그런 아버지를 힐끗 보고 시선을 돌렸어요. 아버지의 야윈 얼굴이 어쩐지 똑바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도식의 속은 겉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이 아버지에게서 잘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회장은 장남에게 가장 모질었습니다. 잘하면 칭찬 대신 더 큰 숙제가 떨어졌습니다.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가차없이 깎아내려졌어요. 인정받고 싶어 매달린 세월이 48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와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엔 시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식은 마음 대신 지분을 주려 했어요. 적어도 그 자리만은 아버지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숫자로 증명하면 그제야 인정받으리라 믿었습니다. 그 비뚤어진 결핍을 회장도 어렴풋이 짐작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골은 너무 오래 깊어졌습니다. 이제와 그 골을 메우기엔 남은 날이 너무 적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서로에게 한 발을 떼지 못했어요. 부와 권세를 다 가진 노인의 끝이 이토록 쓸쓸했습니다. 다툼이 점점 격해지던 어느 흐린 오후였습니다. 도식과 한미선의 언성이 끝내 침실 밖까지 새어나갔어요.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치를 움켜쥔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천장의 불빛이 빙글 돌았어요. 아버님,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물속에서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회장의 의식이 깊은 안개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주치의가 달려오고 응급처치가 한바탕 이어졌어요. 간신히 고비는 넘겼지만 회장은 오래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는 제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독한 진통제와 병세가 겹쳐 정신이 자꾸 흐려졌어요. 또렷한 시간은 이제 하루에 몇 번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식들의 얼굴조차 누구인지 헷갈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그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 흐릿한 틈에도 자식들의 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비로소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제가 남긴 모든 것이 칼이 될 것이었어요. 재산이 자식들 손에서 서로를 겨누는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형제가 등을 돌리는 모습을 그는 또렷이 그려보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젊은 날 겪은 그 배신의 풍경이었어요. 같은 상처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셈인지 제 눈으로 가려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손을 써두어야 한다는 생각만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신이 잠시 맑게 돌아온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깊은 밤이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전화를 더듬었습니다. 그가 누른 번호는 단 하나, 변호사 윤재호였습니다. 이른의 윤재호는 평생 그가 등을 보인 단 한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등을 돌리던 시절 끝까지 곁을 지킨 친구였습니다. 재호, 나 좀 도와줘야겠네. 가쁜 숨 사이로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전화 한 대를 따로 마련해 주게. 내 자식들 누구도 닿지 못할 통로로 말일세. 수화기 너머의 윤재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짧게 한마디로 답했어요. 알겠네. 내일 조용히 사람을 보내겠네. 이튿날 차명으로 된 작은 휴대폰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간병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윤재호의 직접 심부름이었어요. 회장은 그것을 베개 밑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가장 은밀한 자리였습니다. 오직 윤재호만이 아는 둘만의 연락선이었어요. 그 작은 기계 하나에 회장은 마지막 패를 걸었습니다. 이 끈을 쥐고서야 회장은 비로소 한숨을 돌렸습니다. 평생 숫자만 믿던 노인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기댔어요. 이 끈이 훗날 무엇을 불러올지는 그도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기도 전에 자식들은 장례 뒤를 세맸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단 한 사람에게만 작은 끈을 남겼어요. 그 끈의 끝에 누가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쓰러진 다음 날 큰아들 도식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아버지의 병실이 아니었어요. 이른 아침 그의 차는 곧장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것은 주치의가 떼어준 진단서 한 장. 정신이 오락가락하니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소견이었습니다. 도식은 그 종이 한 장을 무기로 삼았어요. 아버지를 대신해 재산과 회사를 돌볼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법은 그런 보호자를 세우는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마련된 후견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가족이 법원에 청하면 판사가 심판으로 그 자리를 정해줍니다. 판단이 흐려진 어른을 노리는 손에서 그를 지켜줄 장치, 사람을 지키라고 만든 그 제도를 도식은 거꾸로 쥐려 했습니다. 바로 그 보호자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 든 것이었어요. 판사 앞에 선 그는 더없이 효심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일군 것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에는 물기마저 어려 있었어요.
방청석 어디에도 그의 속내를 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마다 제 몫을 세마느라 형의 발 빠른 손길에 밀린 탓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은 마침내 도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회장의 재산과 신변은 큰아들의 권한 아래 놓였어요. 회장을 위한 일을 결정할 권리가 통째로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세상에 내건 명분은 아버지의 건강과 재산을 지킨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내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도식에게는 무엇보다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조용히 후계 구도를 자기 뜻대로 짜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지분 정리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장의 병을 세상에 단단히 숨겨야 했어요. 거대 그룹의 총수가 쓰러졌다는 소문은 너무도 위험했습니다. 소문 하나에 주가가 출렁이고 채권단이 등을 돌릴 수 있었어요. 도식에게 아버지는 이제 보호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골치 아픈 변수, 권한을 손에 쥔 도식은 곧바로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서울에서 멀리 떼어놓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깊은 산자락에 외따로 선 인적이라곤 드문 곳. 구급차도 아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새벽에 그를 실어갔습니다. 짐을 옮기듯 조용한 이송이었고 누구의 배웅도 없었습니다. 긴 국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복도는 약 냄새와 정막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병원 특별실로 조용히 옮겨졌습니다. 병실 문 앞 명패에는 본명 그대로 장만호라는 이름이 걸렸어요. 가짜 이름을 새겨 신분을 통째로 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갔습니다. 회장은 지금 해외에서 요양 중이라는 짤막한 발표. 언론도 임직원도 거래처도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누구도 외딴 산골의 그 병실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면회는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닿을 수 없었어요. 그 허락의 열쇠는 오직 도식의 손안에만 있었습니다. 전화도 바깥 출입도 모든 길이 도식의 손에 막혔어요. 회장은 정신이 맑은 순간에도 단 한 발짝을 나서지 못했어요. 명료한 머리로 누군가를 부르려 해도 받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남았으되 그 이름의 힘은 이미 사라진 뒤 한 시대를 호령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갇힌 노인이 되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누운 그는 이제 그 어디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창밖 상그늘을 바라보는 일이 하루의 전부가 되었어요. 누구보다 빈틈없던 사람이 제 한 몸조차 어쩌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또 다른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비서실장 오상철이 도식의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을 누구의 손에 맡길지가 풀어야 할 마지막 매듭. 오상철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이렇게 권했습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을 붙여야 합니다. 경력이 화려한 간병인은 도리어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한눈에 회장의 얼굴을 알아보면 소문이 새어나가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고른 조건은 더없이 단순했습니다. 회장이 누구인지 모르고 굳이 캐묻지도 않을 사람. 세상 물정에 어둡고 신원 조회에도 깨끗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을 붙이라는 뜻이었어요. 도식은 그 말이 마음에 든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도록 노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청년이 그 병원에 들어왔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막 딴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당장 일자리가 절실했던 박봉의 새 직원이었어요.
면접에서 그는 그저 성실히 일하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병원은 그에게 특별실에 노인 한 사람을 맡겼습니다. 누구도 그 환자의 내력을 일러주지 않았어요. 그저 까다로운 어르신이니 조심하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청년은 그 노인이 대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간판도 명패도 그에게는 그저 낯선 한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가족조차 찾지 않는 외로운 환자였어요. 청년은 그 환자를 그저 한 사람의 어르신으로 대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끼어들 자리는 말끔히 치워졌어요. 회장을 둘러싼 모든 문이 안에서 단단히 잠겼습니다. 바깥 세상과 이어진 끈은 하나도 남김없이 끊겼어요. 평생 사람을 숫자로만 읽어온 그였습니다. 이제 그를 알아보는 눈은 이 좁은 병실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 시대를 호령하던 이름은 산골 깊숙이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가장 밑바닥의 자리로 떨어진 셈이었어요. 회장이라는 세 글자도 그 방 안에서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그토록 많았으나 곁을 지킬 사람 하나 없는 처지. 이름도 권세도 다 빼앗긴 채 그는 한 사람의 환자로 남았습니다. 회장님이라는 이름과 바깥 세상을 한꺼번에 빼앗긴 그 노인이 이제 한 인간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청년의 이름은 이준호, 28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손에 쥔 지 이제 막 2달째였습니다. 첫 출근을 앞두고 그는 새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새벽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산골 병원까지는 2번이나 차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멀미를 참으며 그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들판을 보았어요. 가방 안에는 김밥 한 줄과 자격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월급은 손에 쥐기도 전에 빠져나갈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좁은 자취방 보증금과 밀린 공과금,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그는 첫 환자 명단을 들고 복도를 가벼이 걸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곁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박봉이어도 그 마음만은 닳지 않았어요. 준호가 맡은 병실에는 노인 둘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옆 침상의 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78배 찾아올 가족 하나 없는 무연고 노인이었어요. 면회 명단이 텅 빈 칸으로만 남은 환자였습니다. 준호는 아침마다 그 할머니의 손톱부터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수건을 데워와 굳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폈어요. 욕창이 생기지 않게 등을 닫고 자리를 바꿔 뉘었습니다. 밥대를 놓치지 않으려 식판을 늘 먼저 챙겼어요. 입맛이 없는 날에는 죽을 한 술씩 떠넣어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창가 쪽으로 한번 돌려드릴까요? 대답이 없어도 그는 늘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박 할머니의 메마른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졌어요. 준호는 그렇게 하루의 절반을 옆 침상에 쏟았습니다. 그 모습을 창가 침상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눈이 있었어요. 바로 새로 들어온 노인,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청년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돈도 안 되는 노인에게 저리 정성을 쏟는 까닭을 몰랐어요. 준호가 인사를 건네도 회장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이름이 이준호입니다. 어르신. 잘 부탁드립니다.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 한 덩어리뿐이었습니다. 회장은 평생 거저주는 친절을 믿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런 웃음 뒤에는 노리는 것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청년을 한번 떠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그의 오랜 믿음이었습니다. 첫 시험은 점심상 앞에서 벌어졌어요. 준호가 죽을 떠넣으려 하자 회장이 그릇을 밀쳐냈습니다. 미음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하게 깨졌습니다. 이딴 걸 먹으라고 가져오는 거냐? 회장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놀란 기색도 없이 무릎을 굽혔습니다. 깨진 사기 조각을 맨손으로 천천히 주워 담았어요. 입맛에 안 맞으셨죠? 다른 걸로 다시 끓여올게요. 그러고는 정말 새 죽을 데워 다시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그 죽을 끝내 한술도 뜨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식은 그릇을 말없이 다시 물려갔어요. 그래도 다음 끼니에 또 따뜻한 죽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튄 미음 자국까지 깨끗이 닦아두었습니다. 이튿날에는 더 짓궂은 시험이 이어졌어요. 회장은 일부러 가난한 늙은이 행세를 했습니다. 나는 돈 한 푼 없는 늙은이야. 기대할 것 없으니 헛수고 그만두는 게 좋을 거다. 준호의 손을 잡아 끌어 거친 말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 받자고 하는 일 아니에요, 어르신. 청년은 그저 담요를 끌어올려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이 영 미덥지 않아 코웃음을 쳤어요. 거짓이 곧 들통날 거라 그는 속으로 장담했습니다. 밤이 되자 회장은 머리맡 물컵을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물이 바닥에 흥건히 번지며 컵이 대구르르 굴렀어요. 한밤중에 사람을 불러 골탕 먹이려는 심술이었습니다. 호출 소리에 준호가 잠 깬 얼굴로 달려왔어요. 바닥을 닦는 그의 손길에는 짜증 한 점이 없었습니다. 추우셨을 텐데 발 시리지 않으셨어요. 새물을 떠다 머리맡에 가만히 놓아주었어요. 흐트러진 이불기까지 여미고서야 방을 나섰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노려보았습니다. 아무리 떠밀어도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청년이었어요. 심술을 부려도 막말을 던져도 한결같았습니다. 대가도 없는 그 손길이 회장은 영 낯설었어요. 받기만 하고 갚을 길 없는 마음이 도리어 불편했습니다. 평생 사람을 의심으로만 재어온 그였습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는 정성이라는 것이 셈이 되질 않았어요. 이런 청년을 그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밤마다 그 청년을 곁눈으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물컵 하나를 건넬 때도 그 손끝을 눈으로 쫓았어요. 청년이 식판을 나르는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청년이 콧노래를 흥얼대며 걸레질하는 것도 지켜보았어요. 청년의 거친 손등과 해진 소매뿌리도 눈에 들어왔어요. 저 박봉으로 무엇이 즐거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새벽 잠든 줄 알았던 준호가 혼잣말을 흘렸어요. 박할머니의 손을 쥔 채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그 목소리에는 묵은 죄스러움이 옅게 배어 있었어요. 회장은 그 말의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청년의 등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무언가 사연이 있다는 것만 느꼈어요. 무언가를 묵직하게 짊어진 사람의 뒷모습 같았습니다. 쉬이 입에 담지 못할 사연을 진등으로만 보였어요. 그날 밤 회장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청년은 대체 무엇을 바라고 저러는 것일까? 평생 풀어온 어떤 셈으로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읽어온 그에게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물어볼까 하다가도 회장은 번번이 입을 닫았어요. 오랜 의심이 아직 그의 안에 단단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장은 난생 처음 한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밤새 그 청년의 손길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자꾸 그 청년을 눈으로 좇는 자신을 회장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속내를 준호는 알 턱이 없었어요. 이름도 내력도 그에게는 그저 한 어르신일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 몰랐고 알 생각도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청년의 손길은
한결같이 정성스러웠습니다. 회장은 그 한결같음이 도무지 믿업지가 않았어요. 세상에 공짜 친절이란 없다고 그는 평생 믿어왔습니다. 처음 만난 날 모질게 굴어도 청년은 한 번을 등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한결같음이 회장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한때 형제처럼 믿었던 동업자도 결국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웃는 얼굴일수록 더 멀리했어요. 가까이 오는 손은 늘 무언가를 노리는 손이었습니다. 저 친절 뒤에 무엇이 숨었는지 그는 기어이 보고 싶었어요. 이 젊은이도 결국 무언가를 노리고 있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장은 슬쩍 미끼 하나를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속을 가르는 데에는 돈만 한 칼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날 오후 청년이 약을 챙겨 들어왔을 때였어요. 회장은 천장을 보며 혼잣말처럼 입을 뗐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가진 게 좀 있는 사람이네. 청년은 약봉지를 내려놓다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바깥에 챙겨줄 때가 마땅치 않아서 말이야. 회장은 곁눈으로 청년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어요. 한마디에 눈빛이 달라지나 그것을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잘만 하면 자네한테도 뭔가 떨어질 수 있어. 은근한 그 말에 청년은 가만히 웃기만 했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부터 챙기시지요. 청년은 물잔을 건네며 알약을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돈 이야기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 시간을 놓칠까 그것만 걱정하는 얼굴이었어요. 회장이 던진 미끼는 허공에서 그대로 흩어졌습니다. 회장은 그 무덤덤한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기색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욕심으로 반짝이는 눈을 그는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한데 청년의 눈에는 그 익숙한 빛이 없었어요. 평생 사람을 떠보아온 그의 눈에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외려 속이 답답해 다시 한번 떠보았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이런 산골에서 뭘 바라고 있나? 청년은 이불깃을 여미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회장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 더 거칠게 굴어보기로 했습니다. 믿기로 안 되면 채찍으로 흔들어 볼 셈이었어요. 모진 말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리라 여겼습니다. 이번엔 미끼가 아니라 모욕을 골라 던지기로 했어요. 이튿날 아침 청년이 죽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그 그릇을 손등으로 탁 밀쳐냈습니다. 이런 멀건 것을 사람한테 먹으라고 가져와. 미지근한 죽이 청년의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게 하는 짓이 영 굼떠. 모진 말이 좁은 병실 안을 차갑게 갈랐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한순간 굳는 듯도 했어요. 회장은 그 굳은 얼굴에서 원망이 터지기를 기다렸어요. 다들 그쯤이면 속을 드러내고 등을 돌렸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흐른 죽을 말없이 닦아냈어요. 그러고는 새 그릇을 다시 데워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식은 걸 드렸네요. 따뜻한 걸로 다시 왔어요. 청년의 목소리엔 서운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 대답에 도리어 말문이 막혔어요. 면박을 주면 발끈하리라 그렇게 믿었던 탓이었습니다. 한데 청년은 화 대신 더 따뜻한 죽을 내밀었어요. 청년은 한술 한술 회장의 입에 죽을 떠넣었습니다. 뜨거울세라 후후 불어 입가에 조심스레 가져다 댔어요. 입가에 흐른 것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회장은 그 손길을 받으며 슬그머니 눈을 돌렸어요. 화를 받아줄 사람을 찾았는데 청년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던진 돌이 번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그릇이 빌 때까지 한마디도 더 보태지 못했어요. 다 먹인 청년은 빈 그릇을 들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나가는 그 뒷모습을 회장은 한참이나 눈으로 쫓았습니다. 어디에도 환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더디게, 자꾸만 더디게 깊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청년은 대야에 더운 물을 받아왔어요. 회장의 발을 무릎에 올리고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까칠하게 굳은 발을 그는 조심조심 어루만졌습니다. 발톱 사이 묵은 때까지 그는 정성껏 닦아냈어요. 물이 식으면 다시 데워 2번, 3번 갈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르신. 회장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구의 손도 제 발을 닦아준 적이 없었어요. 수백 명을 부리고도 발 하나 맡길 사람이 없었어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던 손길이 거기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장만 노려보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청년의 손가락이 발등을 누를 때마다 숨이 얕아졌어요. 무엇을 노리느냐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부터 그는 약점을 보이면 잡아먹힌다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제 맨발을 내준 적이 없었어요. 청년은 마른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끌어올려 어깨까지 꼭 여며 주었습니다. 베개의 높이까지 그는 손으로 매만져 고쳐주었어요. 회장은 그제야 헛기침을 한번 길게 뱉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끝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손등을 밀치던 그 손이 오늘은 가만히 멈췄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가 영문없이 뻐근해졌습니다. 청년이 불을 끄고 나가자 그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웠어요. 홀로 남은 병실이 유독 더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노인의 눈가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 청년은 대체 무엇을 바라고 저러는 것일까? 아무리 셈을 해보아도 떨어지는 답이 없었습니다. 믿기에도 모욕에도 청년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익을 따져봐도 청년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사람 하나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계산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그는 난생 처음 만났습니다. 미끼를 물지 않고 모욕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바라는 것이 없으니 흔들 곳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그는 도무지 낯설었습니다. 오래 닫았건 마음 한구석이 까닭없이 어수선했어요. 어둠 속에서 그는 청년이 닦아준 발을 가만히 오므렸습니다. 그 온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발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낯선 따스함을 애써 밀어내려 했어요. 그러나 밀어낼수록 그것은 더 또렷이 만져졌습니다. 사람을 의심해온 노인의 단단한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그 작은 틈으로 낯선 온기 하나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무렵 옆 침상의 박순덕 노인이 부쩍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78배 그 할머니는 찾아오는 피부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깔에 끓는 숨소리가 밤마다 병실을 무겁게 눌렀어요. 회장은 벽을 향해 누운 채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제 끝이 다가오는 것 같아 속이 서늘했어요. 박 노인은 며칠째 죽 한 술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새벽 그 신음이 유난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더니 입술까지 새파랗게 질려갔어요. 잠기 밝은 청년이 맨발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청년은 식은 이마를 짚어보고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당직 간호사를 부르고 더운 물수건을 갈아댔습니다. 박 노인이 미움조차 넘기지 못하자 그는 읍내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새벽길을
한참이나 걸어 내려간 길이었어요. 제 박봉을 쪼개 죽거리와 약을 한 봉지 사들고 왔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제가 맡은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한데도 청년은 제 일처럼 약값을 치렀어요. 회장은 그 모든 걸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은 늘 무언가를 노린다고 그는 믿어왔습니다. 한데 청년의 손에는 노리는 기색이 한 점도 없었어요. 간병이 제목도 아닌 노인에게 청년은 사비를 털었어요.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까닭 모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박 노인의 머리맡을 끝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식은 발을 주무르며 밤을 새웠어요. 이마에 땀을 닦고 마른 입술에 물을 적셔 주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마세요. 제가 곁에 있어요. 회장은 어둠 속에서 그 낮은 목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진 박 노인은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청년은 쉬지 않고 마른 손을 쓸어주었습니다. 새벽이 깊어가던 어느 순간 청년이 혼잣말을 흘렸어요. 저는 그때 곁에 있어 드리지 못했어요. 회장의 흐릿하던 정신이 그 한마디에 또렷해졌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요. 요양원에 혼자 두고 떠나보냈어요. 청년의 어깨가 그 말 끝에 가늘게 들썩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을 못 갔어요. 임종도 못 지킨 게 두고두고 사무쳐서요. 회장은 숨을 죽인 채 그 고백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청년이 왜 이 산골까지 흘러왔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박봉의 험한 일을 마다 않고 견딘 까닭이 거기 있었어요. 바라는 것이 없던 게 아니라 갚을 빚을 지고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에게 못한 것을 남에게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묵은 죄책감이 청년을 그 자리로 떠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로운 노인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장의 가슴 안쪽이 까닭 모르게 뻐근해졌어요. 동이틀 무렵 박 노인의 숨이 점점 옅어졌습니다. 청년은 두 손으로 그 마른 손을 꼭 감싸쥐었어요. 할머니, 외롭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 봤어요. 박 노인은 그 말을 들었는지 입가가 살풋 움직였습니다. 그러고는 길게 한번 마지막 숨을 내려놓았습니다. 피부치 하나 없던 노인의 끝을 한 청년이 끝까지 지켰어요. 청년은 잡은 손을 한참이나 차마 놓지 못했습니다. 그 눈에서 굵은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졌어요. 회장은 그 광경에서 제 죽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지않아 제게도 닥칠 바로 그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한데 제 곁을 지킬 사람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데 누구도 제 손을 잡아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을 부리고도 그 대목에서 막막해졌어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 자리가 도리어 더 허전했습니다. 박 노인을 보내고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회장은 정신이 흐린 틈에 작게 노래를 흥얼댔어요. 입가로 새어나온 것은 옛 고향의 낡은 가락이었습니다. 청년은 빨래를 개다 말고 가만히 손을 멈추었어요. 세상을 떠난 제 할아버지가 늘 부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청년의 눈시울이 저도 모르게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청년은 노인에게 한층 더 마음을 쏟았어요. 밥 한 술, 물 한 모금까지 더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흐린 오후 큰아들 도식이 면회를 왔습니다. 정신이 맑게 돌아온 회장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보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날에 마지막 기대를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모진 말로 밀어내며 살아온 세월이 문득 후회스러웠습니다. 도시가 우리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떨리는 손을 회장이 아들 쪽으로 가만히 내밀었습니다.
도식은 그 손을 잠시 보다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보다 후계 정리부터 매듭 지으셔야지요. 내민 손은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떨렸습니다. 도식은 끝내 그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어요. 서류 한 뭉치만 탁자에 두고 그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회장은 손을 거두지 못했어요. 이윽고 그는 내민 손을 천천히 가슴으로 거두어들였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다시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그날 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었습니다. 숨겨둔 차명폰을 꺼내 윤재호에게 번호를 눌렀어요. 재호, 그 아이들이 요즘 무얼 하고 있나? 수화기 너머에서 윤재호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후견 권한을 쥐고 벌써 회사를 빼돌리고 있네. 계열사 지분이 하나둘 자식들 이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비의 숨이 붙은 새에 곳간이 야금야금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리 보전한 틈을 타 빼돌리기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도식이 면회 와 들이민 서류도 그 한 자락이었던 것입니다. 손을 잡자던 말은 미루고 후계 정리만 체근하던 까닭이었어요. 회장은 한참을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피부치에게 걸었던 마지막 기대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도로 베개 밑에 묻었어요. 어둠 속에서 노인의 눈가가 또 한 번 젖어들었습니다. 평생 핏줄을 위해 쌓아온 것이 핏줄의 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칼끝이 이제 서로의 등을 겨누고 있었어요. 정작 제 손을 잡아준 것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청년이었습니다. 돈으로 키운 자식은 등을 돌렸습니다. 빈손의 청년은 밤을 새워 곁을 지켰어요. 회장은 거두어들인 제 손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힘없이 마른 그 손이 오늘따라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평생 무엇을 주려고 이토록 모질게 살아왔던가. 쥔 것은 그리 많았으나 곁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자신이 평생 무엇을 잃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서 무엇을 다시 찾았는지도 알았어요. 박 노인이 떠난 빈 침상을 새 환자가 곧 채웠습니다. 한데 그 자리에 약이 처방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청년은 투약 기록과 약통을 며칠을 두고 맞춰보았습니다. 장부에 적힌 수량과 남은 알약이 자꾸만 어긋났습니다. 깜나가는 진통제일수록 빈칸이 더 크게 벌어졌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센 줄 알고 몇 번이고 다시 헤아렸습니다. 한데 세면 셀수록 사라진 약은 또렷이 늘어 있었습니다. 어느 밤 청년은 약품 창고의 문틈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낯선 사내 하나가 약 상자를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그 약들은 환자 손에 닿지 않은 채 사라졌어요. 후원 단체가 보내온 물품 상자도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름표가 붙은 영양제가 어디론가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급식이라고 나오는 죽은 날이 갈수록 멀겋게 묽어졌어요. 거동 못하는 노인들은 기저귀도 제때 갈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방의 할아버지는 사흘을 씻기지 못한 채였습니다. 이불에선 쉰내가 나고 등에는 욕창이 번지고 있었어요. 물 한 모금 달라는 소리에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모자란다는 핑계로 손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노인의 등을 제 손으로 가만히 닦아주었어요. 모른 척 지나칠 수가 도무지 없었던 까닭입니다. 약 한 알이 모자라 밤새 끙끙 앓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제값 주고 들여온 진통제가 정작 환자에게는 닿지 않았어요. 청년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 잠을 설쳤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모른 척이 더 어려웠어요. 청년은 빼돌린 약 목록을 수첩에 또박또박 옮겨 적었습니다. 날짜와 수량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원장님, 환자 약이 자꾸 비는데 한번 봐주셔야겠습니다. 차 원장의 얼굴이 한순간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신참이 뭘 안다고 함부로 장부에 손을 대나. 청년은 물러서지 않고 적어온 수첩을 펼쳐 보였어요. 환자분들 몫인데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잡히지 않으면 윗선에라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원장의 눈빛이 칼처럼 번뜩였습니다. 청년은 제가 무엇을 건드렸는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비리의 그늘이 어디까지 뻗었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차 원장은 본디 도식의 사람에게 뒷돈을 받아온 처지였어요. 특별실 노인을 깊이 격리해주는 값으로 입을 닫아온 것입니다. 그 노인의 약시중이 소홀한 줄 알면서도 줄곧 모른 척해 온 터였습니다. 달마다 두툼한 봉투가 원장의 책상 서랍으로 들어왔어요. 환자의 약을 빼돌리든 말든 도식 쪽은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덮어주며 두 손이 맞잡고 있던 것입니다. 한데 그 노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청년이 장부를 들쳤어요. 하필 그 손길이 회장을 가둔 비밀의 발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차 원장은 그날로 비서실장에게 연통을 넣었어요. 오상철은 그 보고를 곧장 도식에게 올렸습니다. 그 신입이 병원 일에 쓸데없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도식은 서류를 넘기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창밖을 한참 내다보더니 낮고 차갑게 입을 뗐어요. 그 청년을 당장 정리하게. 회장 곁에서도 떼어내고 명분은 어렵지 않게 끼워 맞추면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근무 태만이라는 트집과 규정 위반이라는 누명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상철이 직접 병원으로 내려왔어요. 청년은 영문도 모른 채 좁은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자네 환자 물품을 함부로 빼돌렸다는 말이 있더군. 청년이 적발한 그 죄목이 거꾸로 청년에게 씌워졌습니다. 오늘부로 짐을 싸게. 더는 이 병원에 둘 수 없네. 청년은 한참을 말문조차 떼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환자분들 약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오상철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해명을 하려 해도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없었어요. 가진 것 없는 신참의 말은 어디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결국 사물함 열쇠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바로 그 무렵 회장은 모처럼 정신이 맑게 돌아왔습니다. 복도 너머로 오가는 말들이 띄엄띄엄 귀에 들어왔어요. 청년이 비리를 들쳤다가 쫓겨난다는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회장은 그 전말을 누구보다 환히 꿰뚫어 보았어요. 약을 빼돌린 자도 그 입을 막아준 자도 다 보였습니다. 제 아들의 손이 그 뒤에 있다는 것까지 단번에 알아챘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어 차명폰을 꺼냈습니다. 제호, 그 청년을 어떻게든 좀 지켜주게. 수화기 너머에서 윤재호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보게, 지금 자네가 나서면 격리부터 들통이 나네. 후견 권한도 병원 인사권도 죄다 도식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회장이 섣불리 정체를 드러내면 도리어 더 깊이 갇힐 판이었어요. 청년 하나를 살리려다 청년을 더 큰 화로 몰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은 손 쓸 길이 없네. 조금만 더 때를 보세나. 전화를 쥔 회장의 손이 분을 못 이겨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필 정신이 맑은 날에 그 모든 것이 또렷이 보였어요. 명료한 정신이 도리어 그를 더 깊이 후벼 팠습니다.
차라리 흐리멍덩한 날이었다면 덜 아팠을 것입니다. 한평생 사람을 부리고 일을 꺾으며 그는 살아왔어요. 말 한마디로 회사를 사고 사람을 내쫓던 그였습니다. 한데 지금은 옳은 청년 하나를 붙잡아줄 힘조차 없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그 자리가 천리보다 아득했어요. 회장은 차명폰을 쥔 채 이불을 움켜잡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굳은 손가락에는 그러질 힘마저 남지 않았어요. 목 안에서 끓는 소리만 새 나오다 잦아들었습니다. 일어나 앉으려 했으나 등이 침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부르려 해도 차명폰 밖 세상과는 줄이 끊겨 있었어요. 이름 석자만 되면 천하가 움직이던 그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의 말은 이 좁은 병실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청년이 짐을 싸느라 사물함을 비우고 있었어요. 낡은 운동화와 갈아입을 옷가지가 가방에 차곡차곡 담겼습니다. 회장은 벽 너머 그 기척을 숨죽인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가 끝내 멀어질까봐 가슴이 졸아들었어요. 세상 전부를 손에 쥐었던 노인이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정작 옳은 청년 하나 지킬 힘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청년이 떠난 자리에는 메마른 정막만 고였습니다. 복도 끝 그 발소리가 끝내 다시 들리지 않았어요. 회장은 빈 침상 쪽으로 한참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침마다 약을 챙겨주던 손이 이제 거기 없었습니다. 등을 받쳐 일으켜주던 그 손길도 이제는 온데간데 없는 빈자리, 물 한 모금 떠다주던 기척조차 끊겨버렸습니다. 회장은 무심코 머리맡을 헛되이 더듬어 보았어요. 부르려던 이름 하나가 목 안에서 그대로 잦아들었습니다. 창틈으로 든 햇살이 빈 침대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빈자리가 회장의 가슴을 가만히 후볐어요. 회장은 그 빛을 바라보다 가만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손쓸 힘 하나 없던 무력이 그를 깊은 데로 끌고 갔어요. 감은 눈 안쪽에서 아주 오래된 한 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33, 한창 회사를 일구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빚과 도면뿐인 맨주먹의 나날이었어요. 그 곁에는 형제처럼 믿고 지낸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도면을 그리고 끼니를 나눠 먹던 사이, 공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나란히 잠든 적도 많았습니다. 고비마다 서로의 등을 기꺼이 내어주던 동무였습니다. 빚쟁이가 들이닥치면 그 사내가 먼저 막아서 주었어요. 어머니 제삿날에도 그가 곁을 지켜주던 사이였습니다. 회장이 그를 두고 부른 이름은 천하에 둘도 없는 형제. 그런 사이였으니 회사 도장도 선뜻 맡겼습니다. 계약서 한 장 따로 챙기지 않을 만큼 그를 깊이 믿었어요. 종이가 무슨 소용이냐며 사람만 보면 된다 여겼습니다. 그 믿음이 제 발등을 찍을 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일이 손에 익자 그 사내는 점점 자리를 비웠습니다. 바깥일을 도맡겠다며 회장을 공장에만 붙들어 두었어요. 회장은 그 빈자리를 그저 바쁜 탓으로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에서 낯선 서류 한 장이 날아들었어요. 회사 지분이 어느새 그 사내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회장도 모르는 사이 도장이 수십 번 찍혀 있었어요. 형제라 부르던 그 손이 회사를 통째로 빼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서류를 쥔 채 한참을 숨도 쉬지 못했어요. 손끝이 떨려 종이를 든 채로 자꾸만 미끄러뜨렸습니다. 믿었던 만큼 발밑이 통째로 무너지는 기분. 입술이 바싹 타들어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밤낮으로 매달리고 사방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빚을 더 끌어다 막으며 가까스로 회사만은 지켜냈습니다.
그 사내는 끝내 등을 돌린 채 2번 다시 찾지 않았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영영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허나 그날로 영영 주저앉은 것은 바로 그의 마음 한쪽. 핏줄보다 깊이 믿은 사람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형제라던 약속도 도장 찍힌 종이 한 장도 부질없었어요. 사람을 믿은 값이 그토록 혹독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뒤로 회장은 사람을 숫자로만 셈하며 살았어요. 웃는 낯 뒤에 든 속셈을 먼저 헤아리는 버릇이 들었습니다. 누가 다가오면 무엇을 노리는지부터 가늠하고는 했어요. 도장은 제 손으로만 찍고 모든 종이를 거듭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40해를 아무도 곁에 들이지 않고 버텼어요. 돈은 그득그득 쌓였으나 마음 둘 사람은 없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를 그는 입에 올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이 산골 병상에서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곁을 지키던 청년이었어요. 받을 것 하나 바라지 않고 등을 닦아주던 손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나면서도 환자부터 살피던 청년이었어요. 밤마다 식은 죽을 데워와 한 술씩 떠먹여주던 손이었습니다. 창밖이 추운 날이면 제 점퍼를 벗어 덮어주기도 했어요. 회장이 헛소리를 해도 한 번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 무상한 손길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핏줄도 종이도 못한 일을 그 청년이 해보였습니다. 달라는 것 없이 내어준 그 마음이 회장을 흔들었어요. 믿음이란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의 굳은 가슴 한복판이 그제야 조금씩 데워졌어요. 명료한 정신이 돌아온 짧은 틈에 그는 셈을 시작했습니다. 살아서 자식들의 민낯을 까발려 본들 소용이 없었어요. 도식은 또 효자의 가면을 쓰고 빠져나갈 위인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짜내며 늙은 아비를 끌어안을 것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지극한 효자로 빛을 짜였습니다. 그와 다툴 체력도 남은 시간도 회장에게는 없었어요. 허나 그가 눈을 감은 뒤라면 그 가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산을 둘러싼 민낯은 그제야 낱낱이 드러날 것이었어요. 누가 무엇을 노렸는지 종이 한 장이 증언해 줄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 드러나는 그 민낯이 참된 심판이었어요. 회장은 그 마지막 패를 제 손으로 쥐어두기로 했습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두는 한 수였어요. 회장은 다시 베개 밑을 더듬어 차명폰을 꺼냈습니다. 굳은 손가락이 단추 하나 누르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재호, 자네가 한 번 더 내려와 주어야겠네. 수학이 넘어 윤재호가 무슨 일이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유언을 다시 쓰겠네.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윤재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40년을 곁에서 본 친구의 입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피부치가 아니라 곁을 증명한 사람 쪽으로 돌리겠네. 자식들이 손톱 하나 못 대게 단단히 묶어주게. 방향만 일렀을 뿐인데도 회장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그것은 자네가 내려와 마저 정하세나. 윤재호는 수첩에 그 결심을 또박또박 받아 적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네. 조용히 알아봐 줄 일이야.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인지 어떤 사정으로 사는지 말일세. 요란 떨지 말고 발소리 없이 살펴봐 주게. 윤재호는 알겠노라 짧고 무겁게 답했습니다. 청년의 이름과 고향, 자라온 내력을 캐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다 이 외진 병원까지 흘러왔는지도 살펴볼 참이었어요. 회장은 그 청년의 사정을 끝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조용한 뒷조사가 훗날 어떤 문을 열지는
그 누구도 모를 일. 전화를 내려놓은 회장의 얼굴에 오랜만에 빛이 돌았습니다. 비로소 가만히 풀린 것은 오래 막혀있던 가슴 한쪽. 40년을 닫아 걸었던 마음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열렸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 그 한 장의 뜻을 새기는 것이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서명할 그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며칠 뒤 깊은 밤, 산골 병원 뒷문으로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윤재호가 외투깃을 세운 채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단단히 들려 있었어요. 그 뒤로 낯선 사람 셋이 말없이 줄지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 사람과 입회할 증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윤재호가 손써 둔 당직자 덕에 일행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어요. 복도의 불빛조차 이 방으로는 새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윤재호가 침상으로 다가가 회장의 마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내가 왔네. 자네가 부른 대로 이렇게 내려왔어. 회장은 무겁게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오랜만에 또렷한 빛이 돌아왔어요. 서로의 눈을 한참 마주본 두 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40년 세월이 그 짧은 침묵 속에 가만히 흘렀어요. 이윽고 의사가 회장의 곁에 앉아 낮게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제 이름 석자가 무엇인지를 차분히 짚었어요. 회장은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받아 답했습니다. 의사는 그 대답을 들으며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정신이 또렷한 이 시각을 글로 단단히 남겨두는 일이었어요. 어떤 자식이 훗날 트집을 잡아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채비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증인 두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또 한쪽에는 작은 기계 하나가 붉은 불을 켠 채 돌아갔습니다. 회장의 얼굴과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아두는 장치였습니다. 훗날 누가 이 자리를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빗장이었어요. 세 겹의 빗장을 윤재호는 그렇게 하나씩 걸어두었습니다. 의사의 글 한 장과 돌아가는 화면과 두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준비가 다 끝나자 윤재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은 베개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제 뜻을 일렀습니다. 핏줄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몫은 법이 정한 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것까지 끊어내면 도리어 빌미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나머지를 어디에 쓸지 회장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갈 곳 없는 늙은이들을 거두는 그런 데에 쓰고 싶네. 무연고 노인을 돌보는 한 재단에 모든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 일에 한복판에 세울 사람도 회장은 이미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받을 것 하나 바라지 않고 곁을 지킨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찌 적어 넣을지는 윤재호가 마저 손보기로 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끝에 제 이름을 그어 넣었어요. 획이 자꾸 미끄러져 한 글자를 쓰는 데에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 한 획 한 획을 화면 속 붉은 불이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윤재호가 봉투 하나를 더 내밀었어요. 회장이 그 청년에게 남기려는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무슨 말을 적었는지는 봉투 안에 그대로 봉해두었습니다. 회장은 그 봉투를 한참 매만지다 윤재호에게 건넸어요. 때가 오거든 자네 손으로 이 아이에게 전해주게. 윤재호는 그 봉투를 가방 깊숙이 갈무리에 넣었습니다. 모든 채비가 끝난 그 밤 회장의 숨은 부쩍 가빠졌어요.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마른 어깨가 힘겹게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마지막으로 윤재호에게 한 가지를 더 청했습니다. 그 아이를 한 번만 내 곁으로 불러주게. 내가 부른 줄은
굳이 입에 담지 말아주게나. 윤재호는 그 마음을 알아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떠났던 청년에게 전화 한 통이 닿았습니다. 그 어르신이 위독하시니 한 번만 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어르신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가슴이 먼저 알았어요. 누명을 쓰고 쫓겨난 그 병원을 청년은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다시는 발걸음할 일 없다 여기던 그 문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손과 헛헛한 눈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제 처지가 어떻든 그 노인을 두고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청년은 두말 없이 옷가지를 챙겨 첫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댄 청년의 눈에 자꾸 그 얼굴이 어렸어요. 버스가 산허리를 오를수록 청년의 마음은 더 졸아들었습니다.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청년은 다시 그 병원에 닿았습니다. 낡은 병동은 며칠 전과 다름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회장이 그 발소리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가물거리던 눈이 청년을 보고 가만히 되살아났어요. 청년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르신, 저 왔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회장은 무어라 답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식어가는 손을 제 손으로 가만가만 문질렀어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괜찮으시다고, 제가 곁에 있다고 거듭 속삭여 주었어요. 회장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고 느려져만 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상그늘이 병실 안까지 길게 내려앉았어요. 끝내 자식들의 발소리는 그 문 앞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효도를 입에 달고 살던 도식조차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수백 사람을 부리던 노인의 곁에는 청년 하나뿐이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손이 끝까지 그를 붙들었습니다. 한평생 닫아 걸었던 마음이 그 손 안에서 비로소 풀렸어요. 회장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청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나서 말이야. 청년은 그 말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저 외로운 한 어르신을 보내드린다고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제 곁에 누운 이가 누구인지는 끝내 알지 못했어요. 그저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기만을 빌고 또 빌었어요. 잡은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청년은 가만히 느꼈습니다. 회장의 손에서 마지막 온기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가빴던 숨이 한번 길게 내쉬어지고는 다시 들지 않았어요. 청년은 그 손을 참아 놓지 못한 채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의 산새 소리만 텅 빈 병실을 가만히 채웠어요. 한 시대를 호령하던 노인의 끝이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끝내 제가 누구인지도 청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장에 무엇을 새겼는지도 끝까지 입에 담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떠나보냈는지 청년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한가난한 노인의 마지막을 지켰을 뿐이라 여겼습니다. 그 손을 가만히 가슴 위에 모아주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얼마 뒤 윤재호가 조용히 들어와 청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러고는 품에 안은 가방을 제 가슴으로 더 깊이 끌어당겼어요. 그 안에는 봉인된 유언장과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한 줄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한 줄이 풀리는 날 비로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어요. 윤재호는 자식들의 얼굴을 한번 둘러보고 다시 종이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끊겼던 그 한 줄을 윤재호가 마저 읽어내려갔어요. 고 장만호 회장의 전 재산은. 잠시 숨을 고른 윤재호의 목소리가 응접실에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핏줄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목만 남긴다는 뜻이었어요. 자식이라는 까닭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목까지만 회장은 떼어두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이라도 더 넘어선 나머지 전부가 향한 곳은 따로 있었어요. 갈 곳 없는 늙은이들을 거두는 한 공익재단이었습니다. 의지할 데 없이 늙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회장이 세운 마지막 뜻. 회장이 평생 일군 그 큰 살림이 통째로 그리로 흘러갔습니다. 이름난 빌딩도 회사의 지분도 죄다 그 재단 안에 묶였어요. 자식들에게 떨어질 몫은 그 큰 살림에 견주면 한 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응접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은 듯 멈춰버린 침묵. 자식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만히 빠져나갔습니다. 도식의 입술이 달싹였으나 좀처럼 말이 되어 나오지 못했어요. 그저 헛바람만 새어나올 뿐 도식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재호의 입은 아직 한 줄을 더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재단을 맡아 이끌 사람의 이름이 마지막에 적혀 있었어요. 윤재호의 시선이 천천히 구석에 앉은 청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모든 일을 맡기실 사람은 이준호 군이라 적혀 있습니다. 제 이름이 불린 순간 준호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청년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 으리으리한 집과 제가 무슨 상관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얼굴. 그러다 한 사람의 이름이 준호의 가슴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고 장만호 회장. 대광그룹을 일으킨 그 어른의 이름이었습니다. 넉 달 전 산골병원에서 제가 돌보던 바로 그 노인. 이름조차 묻지 않고 가족처럼 곁을 지킨 바로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줄로만 알았던 그이가 실은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등을 받쳐 일으켜드리던 그 야윈 어른이었어요. 값싼 죽 한 그릇을 함께 나누던 그 노인이 대광그룹의 주인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준호. 준호의 손끝이 제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끝내 누구인 줄도 모르고 그 손을 놓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턱 막혔어요. 그 마른 손과 그 헛헛한 눈빛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부르면 늘 천천히 눈을 뜨던 그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렸습니다. 준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어요. 바로 그때 부회장 장도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당장 무효를 가려야 합니다. 며느리 한미선도 새파랗게 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이 그날 제정신이 아니셨던 게 분명해요. 둘째 아들과 막내딸도 그 말끝에 매달리듯 거들었습니다. 병중에 흐려진 노인을 누군가 깨어 적게 한 게 분명하다 했어요. 저런 낯선 청년에게 넘긴 유언을 어찌 믿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제 핏줄을 두고 생판 남에게 살림을 맡긴다는 말에 다들 펄쩍 뛰었어요. 법대로 다시 따져보겠다며 도식은 거듭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응접실은 삽시간에 자식들의 성난 목소리로 가득 찬 아수라장. 윤재호는 그 소란을 가만히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낡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천천히 꺼냈어요. 정신과 의사가 회장의 또렷함을 적어둔 감정서였습니다. 유언을 남기던 그 시각 회장의 정신은 멀쩡했다는 글이었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제 이름이 무엇인지 또박또박 답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윤재호는 이어 작은 화면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밤 회장이 차분히 제 뜻을 일러주던 모습이 거기 담겨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그어넣던 장면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입회한 증인 두 사람의 이름도 그 아래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세 겹으로 걸어둔 그 빗장 앞에서 무효라는 말은 그만 힘을 잃었습니다. 도식의 입이 무어라 더 벌어지다. 그대로 다물어졌어요. 한미선은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은 그 유언 앞에서만이 아니었어요. 유언을 집행하려 회사의 살림을 들추자 가려졌던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한정후견을 핑계로 아버지를 외딴 산골에 격리한 일이었어요. 판단이 흐려졌다며 후견의 권한을 도식이 제 손에 거머쥔 일이었습니다. 그 권한을 등에 업고 아버지의 재산을 제 뜻대로 주물러 온 것입니다. 그 틈을 타 회사의 돈을 제 주머니로 빼돌린 자취가 나왔어요. 장부 어디에도 적히지 않은 돈줄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빼돌린 그 돈은 다시 도식의 다른 사업으로 흘러들어간 뒤였어요. 요양원 차원장과 손을 잡고 그 모든 것을 덮어온 일도 밝혀졌습니다. 면회조차 끊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지운 일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없는 누명을 씌워 준호를 내쫓은 것까지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곁을 지키던 단 한 사람마저 도식이 그렇게 떼어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가둔 그 자물쇠가 도리어 제 발목을 채우는 사슬이 됐어요. 후견을 그르치고 살림을 빼돌린 죄가 하나하나 도식 앞에 쌓였습니다. 그 죄목들 앞에서 자식들은 법의 부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효도를 입에 달고 살던 도식의 이름이 세상의 입길에 오르내렸어요. 세상은 그제야 회장 집안 자식들의 민낯을 똑똑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구를 탓할 때도 없이 자식들이 제 손으로 불러들인 자리, 응접실을 채운 그 호화로운 불빛이 그제야 차갑게만 보였어요. 윤재호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께서 자네에게 따로 한 통의 편지를 남기셨노라 일렀습니다. 그 편지를 머지않아 자네 손에 전하겠노라고 가만히 덧붙였어요. 무슨 말이 적혔는지는 그 봉투 안에 아직 봉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손안에 쥐어진 그 거액이 도무지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 꺾인 자식들 앞에서 정작 준호가 느낀 것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끝내 그 어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회한이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좁은 자취방에 돌아와 한참을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손안에 떨어진 그 거액은 좀처럼 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받아도 되는 돈인가 하는 물음이 밤새 가슴 한복판을 짓눌렀습니다. 그 어른이 회장인 줄도 모르고 그저 한 노인으로 곁을 지킨 넉 달이었습니다. 누구인지조차 묻지 않고 보낸 그 시간이 자꾸만 준호의 발목을 붙들었어요. 값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기에 준호는 도리어 두려웠습니다. 이 돈을 받는 순간 그 진심마저 값으로 매겨질 것만 같았어요. 야윈 손을 받쳐 일으키던 그 마음이 한낱 거래로 비칠까 무서웠습니다. 거대한 살림을 제 이름으로 거머쥔다는 것이 영 어울리지 않았어요. 요양보호사 박봉으로 살아온 청년에게는 너무도 먼 자리였습니다. 밤이 깊도록 준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몸을 뒤척였습니다. 잠을 청해보아도 그 마른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부르면 천천히 눈을 뜨던 그 노인이 밤새 준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 없이 살아온 제가 그런 큰 돈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된다 여겼어요. 무엇보다 그 어른의 진심을 돈으로 갚는 꼴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준호는 차라리 그 돈을 안 받는 편이 낫겠다고 혼자 마음을 굳혔어요. 이튿날 아침 준호는 윤재호를 찾아가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그저 곁을 지킨 사람일 뿐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끝이 가늘게 떨렸고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진심이 돈으로 더럽혀질까 두렵다고 준호는 작게 덧붙였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다른 곳에 써달라고 준호는 거듭 청했어요. 윤재호는 한참을 말없이 그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낡은 가방에서 손때 묻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회장이 자네에게 따로 남긴 편지라며 윤재호가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준호의 손바닥 위에 그 봉투가 묵직하게 얹혔어요.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준호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준호의 손끝이 또 한 번 가늘게 떨렸어요. 접힌 종이를 펴자 눈에 익은 그 빗둔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준호 군에게 자네가 이 글을 읽을 즈음이면 나는 없겠지. 첫 줄부터 준호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산 모진 늙은이였네. 가까운 핏줄조차 내 돈을 노린다 여기며 끝내 마음을 닫고 살았지. 그런 나를 자네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보살펴 주었네. 이름도 묻지 않고 등을 받쳐주던 그 손이 다친 나를 풀어주었어.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준호의 입술이 잘게 떨렸습니다. 내 평생 누가 거저 베푸는 정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었네. 이 재단을 자네에게 맡기는 건 헌신의 값을 치르려는 게 아니네. 자네라면 갈 곳 없는 늙은이들 곁을 끝까지 지킬 사람이라 믿어서야. 그러니 이건 자네에게 지우는 짐이 아니라 내가 거는 믿음일세. 준호는 종이를 쥔 채 끝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부디 죄스러워 말게. 자네는 내게 이미 다 갚았네. 세상 누구도 못해준 따뜻한 마지막을 자네가 내게 주지 않았는가. 값싼 죽 한 그릇을 나누던 그 저녁이 내 한평생 가장 따뜻했네. 글자 위로 준호의 눈물이 한 방울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편지의 끝에는 한 줄이 또박또박 눌러 쓰여 있었습니다. 부디 그 손을 외로운 이들 곁에 그대로 두어주게. 그 한 줄에 이르러 준호는 그만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종이를 가슴에 품은 채 한참을 어깨가 들썩이도록 흐느꼈어요. 받을 자격이 없다던 그 마음이 그제야 천천히 풀려내렸습니다. 얼굴을 가린 손가락 사이로 더운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어요. 이 돈은 제 것이 아니라 그 어른이 맡긴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사유로 거머쥘 재산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약속이었어요. 회장은 짐을 떠넘긴 게 아니라 제 마지막 뜻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값으로 매겨질까 두려웠던 그 진심이 외려 가장 큰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그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른께 못할 짓이라 여겼습니다. 준호는 젖은 눈을 훔치며 윤재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재단을 맡겠노라고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 곁을 지키는 일에 이 살림을 쓰겠다 했습니다. 회장이 닫았던 마음을 연 그 자리에 제 손을 그대로 두겠다 했어요. 누군가의 마지막을 따뜻이 지키는 일이 제가 할 줄 아는 전부라 했습니다. 그 어른께 받은 것을 또 다른 외로운 노인에게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윤재호는 그 대답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회장의 뜻이 제 길을 찾았다고 윤재호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래 묵은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 노인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어요. 준호의 손을 마주 잡은 윤재호의 손에 가만히 힘이 실렸습니다. 한편 무너진 자식들은 법의 부름을 차례로 받아야 했습니다. 후견을 그르치고 살림을 빼돌린 죄가 도식에게 무겁게 매겨졌어요. 장부 밖으로 새어나간 돈줄이 하나하나 법정에서 까발려졌습니다. 빼돌린 돈을 고스란히 토해내고 도식은 끝내 죗값을 치르러 갔습니다. 면회를 끊어 아버지를 가둔 일까지 하나하나 법대로 다루어졌어요.
요양원 차원장과 손잡고 덮어온 일도 한꺼번에 들춰졌습니다. 효도를 입에 달고 살던 이름들이 세상의 입길에 오르내렸습니다. 호화롭던 그 집의 불빛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 큰 집안에는 이제 무거운 정막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때도 없이 자식들이 제 손으로 부른 자리였습니다. 준호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통쾌함 따위는 들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어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준호는 다시 떠올렸습니다. 끝까지 핏줄에게 등을 돌린 그 마음이 가슴을 먹먹하게 눌렀습니다. 그저 그 어른의 쓸쓸했을 말년이 가슴 한켠을 시리게 했어요. 편지를 고이 접어 준호는 가슴께 안주머니에 깊이 넣었어요. 회장이 편지 끝에 남긴 그 한 줄이 준호의 평생을 정했습니다. 그 한 줄을 길잡이 삼아 준호의 새로운 걸음이 비로소 시작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해의 봄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회장이 외로이 갇혀있던 그 산골 요양병원도 그새 모습을 바꾸었어요. 비리에 가려 환자들이 방치되던 그곳을 준호가 가만히 거두어들였습니다. 허물어진 담장을 손보고 마른 화단에는 다시 꽃이 피어났어요. 바랜 벽마다 새칠을 입히고 삐걱대던 문짝도 하나하나 갈았습니다. 오래 막혀있던 창을 활짝 열자 맑은 바람이 안으로 들이쳤어요. 이제 그 자리는 갈 곳 없는 노인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의지할 핏줄 하나 없이 늙은 이들이 그곳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때 사람을 가두던 방마다 이제는 도란도란 말소리가 흘렀어요. 끼니마다 더운 죽이 오르고 빈 침상에는 새 이불이 깔렸습니다. 복도에는 햇볕이 길게 들고 창가마다 화분이 늘어섰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등 돌림당하던 그곳이 가족 같은 손길로 채워졌어요. 준호는 그 살림을 사사로이 단 한 푼도 제 것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맡긴 뜻 그대로 외로운 노인들 곁에 고스란히 풀어냈습니다. 좋은 약을 드리고 솜씨 좋은 손길을 불러 그곳을 알뜰히 꾸렸어요. 이른 아침이면 준호는 여느 보호사처럼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누운 노인의 야윈 등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정성껏 닦아드렸어요. 떠먹여주는 죽 한 술에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뜨곤 했습니다. 그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는 일이 준호의 하루였습니다. 약봉지를 입에 맞춰 갈라드리고 베개의 높이를 매만졌어요. 밤에 잠 못 드는 노인 곁에서는 옛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었습니다. 손이 떨려 숟갈을 못 드는 이에게는 한 술씩 천천히 떠넣어 드렸어요. 거동이 어려운 어른은 등에 업고 마당의 햇살 아래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명절이면 떡을 빚어 나누고 생일에는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밝혔어요. 철 따라 가까운 들로 나들이를 나가 어르신들과 사진도 남겼습니다. 핏줄 하나 찾지 않는 이들에게 그곳은 비로소 집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산골에서 한 어른께 하던 그대로를 이제 여럿에게 돌려주었어요. 누군가 부르면 곧장 곁으로 가 한참을 그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늙어온 이들에게 준호는 늘 먼저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만히 불러줄 때면 붉어지던 노인들의 눈가, 올해 누구의 자식도 부모도 못 되던 이들이 거기서 다시 불렸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방 안에 더는 외딴 사람이 없었어요. 가슴께 안주머니에는 손때 묻은 그 편지가 늘 함께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밤이면 준호는 그 빗둔 글씨를 다시 펼쳐보곤 했어요. 외로운 이들 곁에 그 손을 두어 달라던 그 한 줄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흐트러졌던 마음이 다시 조용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회장은 거기 없어도 늘 준호 곁에 머무르던 그 뜻. 계절이 바뀌면 준호는
회장이 잠든 양지바른 언덕을 찾았습니다. 말끔히 닦은 묘석 앞에 들국화 몇 송이를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이곳 어르신들 모두 평안하시다고 준호는 나직이 안부를 전했습니다. 값싼 죽 한 그릇이 가장 따뜻했다던 문득 떠오르던 그 말. 회장이 닫았던 마음을 열던 그 산골의 저녁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곁에 빈 침상에서 먼저 떠난 박순덕 노인도 가끔 떠올랐습니다. 서로 이름도 모른 채 임종을 지키던 그 옆자리의 온기. 누구도 외로이 가게 두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렇게 단단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준호의 걸음은 늘 차분하고 가벼웠어요. 언덕을 내려오며 준호는 다시 어르신들의 저녁상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노인의 임종을 지킨 밤이면 준호는 오래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숨이 잦아드는 머리맡에서 그저 따뜻이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가는 이의 눈빛에 두려움 대신 안도가 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홀로 보낸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마지막만은 외롭지 않게 했어요. 떠나는 이의 손을 닦이고 옷매무새를 여며 곱게 배웅해 드렸어요. 연고 없는 이의 작은 장례까지 준호는 끝까지 제 손으로 치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보내고 나면 또 한 사람의 곁을 묵묵히 지켰어요. 그때마다 준호는 그 산골의 야윈 어른을 가만히 떠올렸습니다. 누구인지 묻지 않고 곁을 지켰던 그 넉 달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장이 준 것은 큰 살림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길이었어요. 준호는 그 길 위를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나갔습니다. 재단의 살림은 해마다 더 많은 외로운 이들에게로 번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준호의 손은 여전히 외로운 이들 곁에 머물렀어요. 곁을 지킨다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손을 놓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당신 곁에도 홀로 늙어가는 어른이 한 분쯤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분께 따뜻한 안부 한 줄 가만히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이 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